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 드렸죠.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아이를 잘 관찰해서 코칭하는 부모인가? 자, 나는 내 아이를 잘 관찰해서 코칭을 적절하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뭔가 이 아이에게 맞는 것을 코칭해주는 부모인가? 두 번째, 나는 아이의 상황을 판단해서, 내가 판단해서 우리 아이는 이래, 그리고 저 상황은 저럴 거야 라고 판단해서 뭔가 아이를 위한 말을 많이 해주는 것, 그걸 좋은 말로 조언을 해주는 부모인가?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리겠죠. 자, 이렇게 하는 부모인가? 자, 세 번째, 나는 알아서, 선생님 저는 자유형,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임 형태의 부모인가? 자, 나는 어떤 부모이세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는지에 대한 정의 내려보기를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책을 오늘 함께 이렇게 읽다가 보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의가 내려져야지만 평소에 내가 아이에게 하는 말에 대한 본질, 색깔이 정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임과 또 방목은 달라요. 그래서 방임은 정말 자유롭게, 아이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지. 그래서 저도 저희 친정 아빠께 우리 큰애 키울 때 너무 힘들었을 때 아빠한테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아빠는 저희들을 키우실 때 어떤 부모이셨냐고, 아빠의 교육적 가치관은 무엇이었냐고 여쭤봤더니 아빠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아빠는 방목이었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본 저희 친정 아빠의 모습은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노력하시면서 저에게 필요한 뭔가, 만약 제가 대학 4년째 그 경상대학교 회계학과를 쳤는데요. 원서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저 별로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 뭐 점수 맞춰서 넣어야지 해가지고 했는데 아빠가 총각 시절에 병원에 근무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임상병리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피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하는 곳이야. 너의 적성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전문대 그 과도 괜찮아 라고 저한테 이렇게 코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가 정말 1도 뭐 하는 과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갔더니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병원에 또 해부병리과라는 그 조직 검사하는 곳 있잖아요. 그 일반외과에서 암 병변이 있거나 뭔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의뢰하면 거기에서 그 조직을 이렇게 잘라서 염색을 해서 그 과장님이 현미경으로 이 조직이 변변이 있는 조직인지 없는지, 그래서 뭐 위, 자궁, 유방, 온갖 인체 장기들은 다 만져보았어요. 그런 일을 저는 했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게 또 제 적성에 맞았어요. 맞았고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아빠가 특별히 막 너 뭐 해 라고 이렇게 저한테 간섭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뭐 성적을 잘 받았니 못 받았니 하는 스타일도 아니셨는데, 제가 뭔가 필요를 할 때, 결정적일 때 너 왜 공부 안 해가지고 4년째 떨어졌어 이런 말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네 성적에 맞춰서 이런 것도 너한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그 학교를 넣어봐. 근데 또 저는 잘 맞았고 직장생활도 잘 했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냥 저 아이의 어떤 색깔, 그리고 제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 잘 관찰하시고 뭐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엄마들은 막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몽둥이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또 둘째가 돼가지고 막 엄마가 화났다 싶으면 도망가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거의 맞진 않았는데요. 저희 아빠가 한 번 굉장히 화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한 회초리를 가지고 오셔서 저는 언니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세 명을 딱 앉혀놓고 이 회초리를 가지고 아빠가 너희들을 잘못 지금 키웠으니 아빠가 잘못한 만큼 아빠 손바닥을 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때 되게 좀 무서웠거든요. 무서웠는데 아빠가 안 때리니까 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손바닥을 막 이렇게 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훈육과 어떤 아빠가 스스로 저희로부터 체벌을 당하신 거죠. 그런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부모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아이에게 어떤 태도로 어떻게 아이와 지금 마주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어떤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 그죠? 그래서 강민이 엄마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실의 에너지만 써도 아이에게 정말 좋은 어떤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내 에너지를 200%를 썼는데도 아이에게 오히려 10보다 더 못한 어떤 환경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는 어떤 부모인가에 대한 내 정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아이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질문으로 화두를 던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제가 오늘 2021년 다이어리 준비하자 그랬잖아요. 뭐 다른 거 기록하지 않으셔도 이 질문에 대한 거리만 잘 이렇게 내 생각을 적어 나가셔도 좋은 어떤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0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내 아이의 10,000가지 가능성을 여는 신문 속 진로 인문학. 자, 오늘 이 수업을 한다고 그런지 오늘 신문 기사에 제가 아까 넣었죠. 신문에서 키운 논리력으로 이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그 기사가 있었어요. 이 내용과 일치하는 기사였어요. 나중에 이 책 다 읽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자, 진로는 아이가 살아갈 길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스스로 가야 할 자신만의 길이다. 그러나 모든 진로가 다 새로운 길은 아니다. 새로운 길에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한다.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에는 미지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두려움도 크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공부한 건데요. 자, 우리 엄마들 지금 평균 연령이 한 30대 중반 이 정도 되시죠? 40대 초반까지. 자, 내가 나의 어떤 노후를 위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우리가 노후라 하면 뭔가 돈과 관련된 어떤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보니까 노후 준비를 위한, 이거 혹시 메모가 가능하시면 메모를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20대, 30대가 해야 될 거. 첫 번째는 안정적인 연금을 가입한다. 뭐 직장을 들어가면 이거는 당연히 가입되는 거겠죠.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근데 두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인적 자본에 투자한다.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요, 내가 영원히 내가 그 일에 종사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일을 통한 내 주변의 인적 자본에, 사람이 곧 자본이라는 거죠. 거기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한 40대는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해요, 몸이.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 특수질병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한다 돼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자녀 자립교육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30대 아직도 부모 옆에서 부모의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게 자녀 리스크라고 합니다. 자녀가 위험 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자립 교육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지 자녀를 빨리 독립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한 50대. 저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내년에 50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노후에 가능한 일을 찾기.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일도 저 일이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이거와 통하는 가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하는데 우리 엄마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내 자녀를 자립시키기 위한 나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하루하루 뭘 시키겠다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거, 어떤 그 교육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적절하게 코칭해주기 위한, 그리고 딱 자립시키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대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이들은 새로운 길보다 안전한 길을 선호한다. 2018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와중에 대기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기도 한다. 자, 저희 남동생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나와서 현대산업개발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부모가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너를 어찌 공부시켰는데 네가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뭐 다시 지금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갈 거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가 원한다면 다시 공부해. 대신에 그 4년에 대한 학비는 네가 마련해서 네가 스스로 자립해서 학교를 갈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해. 그게 대해서는 이제 너는 성인이니까 그게 대해서는 엄마 아빠가 너에게 다른 어떤 브레이크를 걸지 않을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제 남동생은 다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대를 들어갔고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것들이 아이가 진로를 선택할 때 부모가 어떤 기준으로 아이를 대할 것인지 곧 닥쳐올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진로는 어떤 형태로 결정이 된다. 자신이 직접 결정하기도 하지만 부모나 선생님의 조언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학교 성적으로 결정하거나 책, 경험, 영상, 롤 모델을 통하여 정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것은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내가 미래를 잘 몰라요. 그러면 아이에게 코칭할 수가 없겠죠. 진로를 잘 결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이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부모가 끊임없이 아이에게 질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생각이 뭔지,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이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너는 뭐 먹고 싶어? 오늘 아침에 뭐 먹을래를 해줘야지 내가 뭘 좋아하는 나인지를 알 거잖아요. 무엇을 잘하는지 알면 진로를 선택하기 쉽다. 맞죠? 제가 어저께 우리 딸 학교 안 갔다 그랬잖아요. 제 딸이. 근데 오늘 아침에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시간을 정하고 스스로 오늘 아침에는 별 그거 없어요. 그리고 저랑 일단 감정이 안 상했잖아요. 학교를 안 가고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감정적인 선을 잘 정리해서 너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정리해야지. 그래서 어제는 조금 일찍 잤고 자기 컨디션을 스스로 조절했고 오늘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아이가 스스로 나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어떤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정서적인 교감을 하라면서요.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예요? 정서적인 교감은 그럴 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인 교감을 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약한 곳에 터뜨리는 것 또한 정서적인 교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화풀이죠. 아이와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직업이 일치하는 사람이 대체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직업을 잘 바꾸지 않는다. 은퇴 후에도 그 분야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그동안 해왔던 직업과 연관된 일을 계속 해나간다.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제가 제 동생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 동생이 이제 남자 아이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가 저희 엄마가 계속 맨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도 잘하고 뭐 맨날 우리 아들 하는. 그래서 얘는 집에 뭣도 하나 박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공사 현장에서 자기가 어떤 맡은 영역에 일하는 분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공부해서 아이들과 함께 뭔가 교육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나누는 거는 이 아이 적성에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저는 둘째라서 좀 사고뭉치였대요. 엄마 말에 의하면. 네 같은 딸 딱 낳아가지고 키워봐라. 네가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맨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 동생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유아기 때 이 부모와의 어떤 이런 그 관계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만든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연결했다는 것이다. 그 일이 재미가 있으니 계속 파고들어 연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경력이 쌓여 자연스럽게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전문가에게 은퇴란 없다. 전문가는 자신이 하고 싶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 전문가의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만 한다. 그래야 오래 간다. 저도 유치원의 경력이 올해로 23년째가 되었지만 저는 유아교육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여기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서 유아교육과를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좋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제가 병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 현장이 굉장히 낯설고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어떤 교사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했어야 됐고 또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즐거움이 생겼고 호기심이 생겼고 더 많이 알고 싶은 어떤 그 욕구가 생겼던 거죠. 둘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는 아이의 진로 선택에 부모가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는다. 맞아요. 저도 믿습니다. 여기에는 세 종류의 부모가 있다. 아까 제가 안내해드렸던 거. 아이의 재능을 관찰해 진로 코칭을 하는 부모인가? 학교 성적에 맞춰서 진로를 조언하는 부모인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방임 형태의 부모인가? 당신은 어떤 부모인가?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변형해서 아침에 질문으로 던졌고요. 이 책을 읽는 부모라면 아이의 재능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직업으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는 코칭형 부모일 것이다. 우리 엄마들은 지금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코칭형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맞죠? 당신은 어떤 유형의 부모이든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자, 여기 한번 별표 딱 하겠습니다. 아이의 진로는 부모의 진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맞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이의 진로는 아이 스스로 찾아야 돼요.
부모의 역할은 뭐 하는 것이다? 질문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아이의 재능을 찾으려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관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어디에서?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여기가 이 책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책을 읽고 있지 않겠어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뭐가 명확해진다고요? 우리 아이의 진로는 명확해진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의 진로는 불분명해진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왜 질문을 해야 되죠?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질문을 해야지만 아이가 스스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끄집어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부모의 질문을 통해서. 아이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된다. 살려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드러난다. 그때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면 된다. 학교 진학, 전공 선택, 직업 설계를 일치화해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린다. 그러면 아이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담감이 줄어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공부하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공부가 끝이 있겠어요? 공부 끝이 없어요.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대로 더 욕심이 생길 것이며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대로 또 어때요? 스트레스가 쌓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착 찾아가지고 심플하게 딱 공부하고 즐겁게 공부 딱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접목시켜보고 시간을 번다라는 거죠. 시간을 잘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번아웃이 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래서 이게 하루의 리듬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게 우리 엄마들께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교 가가지고 8시간 공부하고 또 학원 가고 집에 와가지고 또 막 10시, 11시, 12시까지 학원 숙제하고 또 수면 부족인데 또 학교 가서 8시간 공부하고 이거를 한 달만 해보시라고 하면 우리 학창시절하고 지금 또 하고는 또 이게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즐거우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도 우리가 이런 어떤 조언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엉덩이 붙여서 책상 의자 위에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설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없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고요. 저도 이거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진짜 모른다는 게 맞아요 라고 하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부터 부모와 함께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제각기 하나 이상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 맞죠? 그러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다 보면 찾을 수 있다. 저는 저희 큰아이가 이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하는 거에 훨씬 더 가치를 놓게 둬요. 그래서 지금 군대 제대하고 안성에 지금 일하러 갔는데요. 그게 이제 겨울이 되니까 12월 말까지 하고 일을 현장에 그만둔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12월 말에 무주 스키장에 그 페트롤이라고 그 안전요원들 있잖아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신청서를 넣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면접을 보라고 오라고 하면서 묻는 말이 뭐였냐면 영어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No English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농담으로. 그래도 열심히 한 달 동안 해서 생존 영어는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그랬니?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아이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공부를 잘했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거에 훨씬 더 가치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네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뭐든지 경험해. 그래서 대학교 시험 마치자마자 저기 다이닝센 거기서 알바를 하고, 그리고 또 학교 다니면서도 어차피 뭐 대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깃집에서도 알바하고 편의점에서도 알바하고 계속 알바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몸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사람과 연결되면서 얻는 어떤 경험과 지식이 훨씬 더 너에게 가치로운 어떤 너 삶의 윤택함을 준다고 엄마는 생각해 라는 어떤 저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큰아이에게는 또 그 코드로 맞춰서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에게 인생은 성적순이다. 성적에 맞춰서 학교 전공을 선택하고 학교 레벨을 맞춰서 직업을 선택한다. 직업 만족도가 낮으니 이직이 잦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이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 떨어지겠죠. 자, 이게 넘어가고요. 204페이지 첫 번째 볼게요.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어느 분야에서든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1만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세계적 수준에 오른 사람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달인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뇌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습득하는 데는 1만 시간 정도가 걸린다. 전문가가 1만 시간이란 하루에 3시간 투자하면 10년이고 하루에 10시간 투자하면 3년에 걸리는 양이다. 1만 시간 정도는 해야지만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것보다 더 앞서서 저는 100일은 해야지만 무엇이든지 습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일주일만 더 채우면 새벽 기상 시작한 지 10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새벽 기상.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4시 반에는 반드시 눈을 떠요. 이제는 그게 이제 몸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4시 반에는 눈을 뜨고 아침 운동하는 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려면 적어도 100일 이상은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다. 아이를 관찰해서 좋아하는 분야를 찾는다. 20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질문을 통해 아이 스스로 진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도록 돕는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아이가 뭐다? 오늘의 키워드는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질문거리는요, 우리 일상에 담겨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 짧게 또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보다 지금 더 사망률이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코로나 블루, 우울증으로 자살률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2153명이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 사회가 지금 놓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자살 예방 전화하는 곳 몇 번인지 아세요? 1393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코너인데요. 여기에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계속 전화를 하면 통화 중 메시지가 들린대요. 그래서 그게 어제 신문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예방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오늘 신문에 코로나 블루 해결해서 인력,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을 3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매일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다. 이게 사실이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매일 내가 신선한 어떤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의 어떤 암흑기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에듀테크 산업 했잖아요. 에듀테크 산업은 뭐냐 하면요, 교육에 기반한 디지털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기사를 가지고 왔냐면요, 온라인 교육 시장에 중국은 작년에 50조 원을 이미 투자를 했대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지금 기업들과 그리고 자본을 여기에다가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세상이 이 디지털 기반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에듀테크 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거 우리 엄마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온라인 기반 교육이 어떤 환경을 가져 있으며 어떻게 나는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온라인 교육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내가 미리미리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 랜선 뭐 코칭도 있고, 이제는 교육이 AI가 이 아이를 테스트해서 이 아이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리를 누가 AI가 던져준다라는 게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부모의 역할은 어떤 거, 공감하고 상담해주고 큐레이팅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학교 현장과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과학과 빅데이터, AI 결합, 학생 미래 설계 교과목. 그것은 무엇이죠? 짠! 이 기사 있죠. 자, 서울시립대 총장이 학생 미래 설계 교과목을 이번에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래도시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합니다. 모든 학교들이 이제는 AI와 결합한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나는 코칭하는 부모가 될 것인가? 나는 조언하는 부모가 될 것인가? 나는 코칭하는 부모가 되려면 이런 어떤 정보들을 알고 계셔야죠. 아, 어떤 학교에 어떤 교육 과정이 있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들어가는 학교만 있나? 아니지. 또 온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지 하면서 내가 많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미래도시, 그러면 선생님 미래도시는 뭔데? 왜 미래도시 전문가를 양성하죠? 그러면 미래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2021년 미래 트렌드에 대한 책만 해도 지금 5권을 같이 읽고 그에 대한 수업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거죠, 이거. 신문에서 키운 논리력, 내 의견 가질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학생들이 NI 경진대회가 있었나봐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수상한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보면 신문은 기사 길이가 짧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글이어서 영상 매체보다 훨씬 좋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데 힘을 실어준다는 면이 신문이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신문으로 확립한 논리력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었다고 학생이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고요. 신문을 꾸준히 읽으면 고민하던 주제를 읽으면서 고민하던 주제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내가 뭔가 교육 현장은 어떤 트렌드로 지금 변하고 있을까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신문을 매일 본다면 그 신문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흐름을 파악하겠죠. 제가 이 엄마들한테 매일 이렇게 조금씩 던져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논리를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주제를 가지고. 맞죠? 그리고 교내 경제 동아리에서 신문 기사를 읽고 비평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와서 경제를 꾸준히 공부해 상경 계열 진학을 희망하며
나아가서는 금융 관련 법조인으로 활약하고 싶다라는 또 미래의 비전도 아이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잘 정리된 활자 매체인 신문을 토대로 정보를 습득하고 글을 써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결국 경제교육 또한 글쓰기 교육으로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글쓰기와 내용의 풍부함을 두 가지 두루 갖춘 답안만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그랬죠. 자, 신문을 우리 아이가 좀 내 의견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신문은 보세요. 이런 딱 제목을 던져놓고 그에 맞춰서 쫙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렇다라고 매일 기사가 여러 기사들이 있잖아. 이 기사만 하나만 제대로 이렇게 담독을 해도 아이들의 사고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어떤 화두를 딱 던져놓고 그에 따른 어떤 그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쫙 나열하고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신문 읽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요 11번째 시간입니다. 마음 상태를 표현하기 좋은 이미지로 대화하기. 이미지로 대화하기? 어떻게 대화하는지 또 내일 이 시간에